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55년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2살 소녀 정은이에게 집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침묵하는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범 청년이라고 칭찬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해. 집안 망신이니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어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14살 은희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저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한 은희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6살 아들 민호를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어린 은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호는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요? 한 소녀가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하기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55년 가을,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12살 정은이가 부엌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물 좀 떠와라. 아버지 정만호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일어나 물동이를 들고 마당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 위로 떨어진 감나무 잎들이 물에 둥둥 떠 있었고 은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물을 떠올렸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버지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물을 가져다 주자 아버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이 턱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 박순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와 배추를 썰면서도 자꾸 안방 쪽을 힐끔거리는 모습이 은희의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너는 공부나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과 두려움을 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며칠 전 아버지에게 맞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오빠 정철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20살인 철우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으로 소문났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를 칭찬했고 동네 어른들은 철우 같은 아들을 둬서 정만호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오셨습니다. 은희가 인사하자 철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시선 때문에 은희는 항상 몸을 움츠려야 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철우의 성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철우가 또 1등을 했다더구나.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은희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여자애가 글을 모르면 시집도 제대로 못 간다. 아버지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면 지금과 다를까? 남편도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를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은희는 작은 방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글씨를 읽으며 다른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어머니의 작은 한숨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희는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철우의 발소리였습니다. 은희야, 자니? 오빠의 속삭임에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철우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은희 곁에 앉았습니다. 형이 뭐 가르쳐 줄까? 철우의 손이 은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은희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빠는 부모님이 잠든 후 은희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형, 저는 피곤해요. 금방 끝날 거야. 조용히 해. 철우의 목소리는 낮에 사람들 앞에서 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 똑똑한 아들과 순종적인 딸을 둔 모범적인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빠에게 인사했고 부모님께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정철우를 칭찬했고 정은이를 얌전하고 예쁜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 집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은희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바뀌어 갔고 은희는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자라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은 평생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956년 봄이 되자 은희는 13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조금 자랐고 얼굴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은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우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장에 간 사이 혹은 밤늦게 술에 취해 잠든 사이를 노려 은희를 괴롭혔습니다. 은희는 저항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 제발 그만해 주세요. 조용히 해. 소리내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내가 먼저 유혹했다고. 철우의 협박에 은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칭찬하는 모범 청년과 어린 여동생 중에서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은희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알아챌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은희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자꾸 아프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감기려니 생각하며 따뜻한 물을 끓여주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얼굴이 왜 이리 노랗냐?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엄마, 저 아픈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냐? 배가 아프냐? 어머니의 손이 은희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어머니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은희를 불러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은희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혹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도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은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모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야, 이 일을 아버지가 알면. 엄마, 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은희의 절규 같은 말에 어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명백해졌습니다. 14살 은희는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은희가. 그날 밤 집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마을 끝까지 들렸습니다. 이 망할년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나? 아버지는 은희를 마구 때렸습니다. 은희는 배를 감싸며 웅크렸지만 주먹과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누구냐? 누가 그랬냐? 당장 말해. 저는 은희는 차마 오빠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까요? 오히려 더 큰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이 자식이 집안을 망쳐놨는데 진정하라고? 일단 누가 그런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희야, 솔직하게 말해. 동네 총각들 중에 누가 그랬냐? 철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버지도 잠시 멈췄습니다. 은희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김신의 둘째 아들 아니냐? 요즘 은희 따라다니던데. 철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신의 둘째 김용수는 은희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저 인사나 주고받는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놈이구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김용수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희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그놈을 감싸려고 하는군. 또다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철우는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김신혜로 찾아갔습니다. 마을은 금세 소문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김씨 집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철우라는 모범생이 있는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분명 바깥 사내의 소행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우리 용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김용수의 어머니가 울며 호소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14살 애가 혼자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오? 정철우 같은 모범생이 있는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잖소? 결국 김씨 가족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은희는 그들이 짐을 꾸려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쫓겨나요. 은희야, 그럼 진짜 누가 그런 거냐? 엄마한테만 말해봐라. 어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은희를 보는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얌전하고 예쁜 아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벌써.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집안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은희는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수군거렸고 선생님들도 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은희의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희를 집에 가둬두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내보내냐. 애 낳을 때까지 집에만 있어라. 은희는 하루 종일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철우는 여전히 마을에서 칭찬받는 모범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도 순조로웠습니다. 가끔 철우가 은희의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내가 똑똑하구나. 오빠, 김신혜가 떠나서 잘 됐어. 애는 낳으면 어디든 보내버려.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철우의 차가운 말에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오빠일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일까? 어머니만이 은희를 걱정했습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고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은희야, 엄마는 내 편이야. 정말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 저는. 은희는 여러 번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철우의 경고하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어머니도 자신을 믿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은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을 산파가 와서 도왔지만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15살이 되지 않은 몸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들이네요. 산파의 말에 어머니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는 작고 빨간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요. 정민호. 왜 민호냐?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손자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은희만이 작은 생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기가 울었습니다. 은희는 서툰 손으로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은희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아버지는 손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우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과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957년 겨울, 은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2달 된 아기였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를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울 때마다 혀를 찾고 은희가 아기를 돌보느라 집안일에 소홀해지면 호통을 쳤습니다. 저 망할 것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어.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민호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은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방으로 피했습니다. 철우는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그를 칭찬했습니다. 정철우는 정말 대단해. 이런 집안 사정에도 공부를 놓지 않았네. 그러게 말이야.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철우는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봄이 되어 철우가 서울로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철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우리 마을 자랑이다. 철우는 떠나기 전에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없어도 말썽 부리지 마라. 아버지 말씀 잘 들어.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철우가 떠난 후에도 은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술주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철우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너는 뭐냐? 집안 망신만 시키는 년.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민호를 안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었지만 아기가 자면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호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곳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아버지, 저는 그냥 집안 망신을 더 시키려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는 은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매질은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말아라.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은희는 아기를 지키려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민호만은 다치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망 시도는 한 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몰래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리 눈치채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고집 센 년이 또 세 번째는 장날을 이용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장에 간 은희는 틈을 타서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은희야, 그러면 안 된다. 어디 가서 살겠냐? 아기는 어떻게 키우겠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못 살아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밖은 더 무섭다. 어머니는 은희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름이 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여교사 김옥희가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김옥희라고 합니다. 김옥희는 26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범학교를 나와 이 시골 마을에 부임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어머니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희 학생이 걱정되어서요.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아, 그게 집안 사정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은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옥희의 부드러운 요청에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는 민호를 안고 나왔습니다. 김옥희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안녕, 은희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쁜 아기네. 이름이 뭐니? 민호예요. 김옥희는 잠시 은희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은희야,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할까?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앉았습니다. 김옥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야, 힘들지? 그 한마디에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울어도 돼. 많이 울어도 돼. 김옥희가 은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은희야, 이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네. 누구든 억지로 당한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김옥희의 말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생님,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선생님은 믿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정말요? 그래. 하지만 그때까지 견뎌야 해. 그리고 기회가 되면. 김옥희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선생님, 이곳에 있으면 넌 평생 고통받을 거야. 아기도 마찬가지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김옥희의 말은 은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른이 도망치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요? 어떻게 살아요? 서울에 가. 거기는 넓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서울요? 그래.
선생님도 서울에서 살았거든. 일할 곳도 많고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아. 김옥희는 은희에게 작은 종이를 주었습니다. 여기 주소 적어놨어. 서울 가면 이 사람을 찾아가. 선생님 친구야. 도와줄 거야.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준비해. 그날 밤 은희는 김옥희가 준 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먼 곳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은희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버지는 이웃집 소달구지에 실려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서울에서 철우도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철우는 울면서 관 앞에 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라며 칭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철우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집을 책임질 거야. 철우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철우는 은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희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야 해. 철우의 눈빛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은희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형, 저는 걱정하지 마. 예전처럼 할 거야. 더 조심스럽게. 그날 밤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김옥희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평생 이런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은희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기저귀와 옷까지, 그리고 어머니 몰래 모아둔 푼돈을 챙겼습니다. 민호야, 우리 멀리 가자.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곳으로. 아기는 엄마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은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옥희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철우가 서울로 돌아간 다음 주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만 설득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머니가 보내줄까요? 그리고 정말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살의 은희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 자신과 민호 모두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은희는 민호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 서울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곧 갈 거야,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1958년 이른 봄, 은희는 마침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철우가 서울로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엄마, 저 서울로 가려고 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여기 있으면 민호도 저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살겠냐? 아기도 있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희도 울었습니다. 엄마, 김옥희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대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저도 일할 수 있어요. 글씨도 알고 셈도 할 줄 알잖아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보자기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몰래 모아둔 거다. 너 시집갈 때 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은희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 살게요. 꼭 연락드릴게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여긴 내 집이다. 이틀 후, 은희는 민호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편지 꼭 써라. 네, 엄마. 기차가 들어오자 은희는 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보야, 뭔 소리냐? 엄마가 더 고맙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작아져 갔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은희는 민호를 꼭 안고 김옥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는 종로의 작은 하숙집이었습니다. 문패에는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연 여자는 30즈음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박지연 선생님이세요? 그런데요? 김옥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박지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오키가 말하던 그 아이구나. 들어와. 하숙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박지연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오키한테 편지 받았어. 많이 힘들었지? 네. 걱정 마.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 박지연은 은희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방세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면 주면 되고 당분간은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우리 여자들끼리 도와야지. 다음 날부터 박지연은 은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먼저 근처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일손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는 은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16이에요. 글씨도 알고 계산도 잘해요. 아기는 어쩌고? 아기는 제가 봐드릴게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험 삼아 해보자. 하루에 얼마씩 줄 테니까. 은희는 그날부터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혔습니다. 이 아이 손이 빨라. 사장 아주머니가 만족해 했습니다. 저녁에는 박지연이 일하는 공장에 따라갔습니다.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단순한 거라 금방 배울 수 있어. 공장에서는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은희는 작은 단추들을 상자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단조로웠지만 돈이 되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열심히 일할게. 조금만 기다려. 민호는 포대기에 쌓여 은희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분식집, 밤에는 공장. 힘들었지만 은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은희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은희야, 너 정말 대단해. 박지연이 칭찬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잘한 거야. 어느 날 분식집에서 일하던 은희에게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일 정말 잘하네요. 우리 집에서 일하실래요? 네. 우리 집에서 파출부를 구하고 있거든요. 여기보다 돈도 더 주고요. 은희는 고민했습니다.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는 자신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괜찮다. 더 좋은 일자리로 가는 게 맞지. 언제든 놀러 와라. 새로운 일자리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아기 데리고 와도 돼요. 우리 집도 아이가 있거든요. 은희는 그 집에서 청소와 빨래, 요리를 도왔습니다. 주인 집 아이와 민호가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은희 씨, 아기가 참 똑똑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돌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 민호는 은희에게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은희는 아들을 안고 뽀뽀했습니다. 우리 민호 참 잘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 민호야. 엄마 여기 있어. 은희는 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박지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은희야, 더 좋은 방을 구했어. 우리 둘이 함께 살자. 정말요? 응. 조금 넓어서 민호도 뛰어놀 수 있어. 새 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은희와 민호가 한 방을 쓰고 박지연이 한 방을 썼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고맙긴. 우리 가족이잖아. 박지연의 말에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민호가 3살이 되자 은희는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내일도 갈래요. 민호는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뿌듯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도 민호를 좋아했습니다. 은희 씨, 민호 학교 보내실 때 되면 말해요.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고마워요. 은희 씨 덕분에 집안이 늘 깨끗해요. 은희는 서울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도 자주 썼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민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은희야, 내가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엄마도 걱정하지 마라.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집 지어드릴게요. 집을 왜 지어? 엄마가 늘 고생하니까요. 큰 집 지어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은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는 기뻐서 우는 거야. 그날 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자신과 민호의 집이었습니다. 폭력이 없는 집, 두려움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가난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은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와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민호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잘 살고 있지?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5년 민호는 17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서 은희보다 더 커졌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엄마,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어느 대학교? 건축학과요. 정말로 집을 지어보고 싶어요. 은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이 좋거든요. 민호는 정말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은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민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일을 그만두세요. 아직 괜찮다. 엄마도 할 일이 있어야지. 하지만 은희는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하느라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민호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은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려고 하세요? 동사무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새 이름은 뭐로 할까요? 김은정이요. 정은이에서 김은정으로.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야. 1979년 민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건축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돈을 벌 차례예요. 고맙다, 민호야. 고마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민호는 효자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서 은희에게 새 옷을 사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예쁜 옷 입으세요. 엄마가 나이가 얼만데 예쁜 옷을 입어? 엄마는 아직 젊어요. 은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45의 나이였지만 고생을 많이 해서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민호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이니? 간호사예요. 이름은 수진이고요. 수진은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은희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진아.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1985년 민호와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은희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절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았다.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다. 결혼 후 민호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은희도 함께 살자고 했지만 은희는 거절했습니다. 신혼부부끼리 살아야지.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괜찮다. 가끔 놀러 오면 되잖니. 은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자주 찾아왔고 수진도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87년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안아보세요. 수진이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은희는 작은 손자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왜 우세요? 그냥 기뻐서. 손자는 민호를 많이 닮았습니다. 똑같이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손녀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은희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은희를 찾아올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과자 주세요. 그래, 준호야. 여기 있다. 할머니, 미영이도 주세요. 물론이지. 은희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는 말이야. 지어낸 이야기들이었지만 손주들은 좋아했습니다. 1995년 민호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제가 건축사가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이제 정말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민호의 첫 번째 작품은 은희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엄마를 위한 거예요. 뭔 소리냐? 너희가 살아야지. 아니에요. 엄마 집이에요. 우리는 옆에 살 거예요. 민호가 지은 집은 작았지만 예뻤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예뻐요. 준호와 미영이가 좋아했습니다.
은희는 새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가끔 밤에는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고향 마을, 어머니, 그리고 끔찍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진실을 숨긴 게 맞을까? 그럴 때마다 은희는 손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할머니가 필요했습니다. 2000년 은희는 65이 되었습니다. 건강했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느 날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미영아, 할머니가 하나 알려줄까? 네. 가족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란다. 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으면 길이 생겨. 미영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아남는 게 기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용기란다. 할머니는 누구를 지키셨어요? 은희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아들이 손자와 놀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를 지켰지. 어떻게요? 도망쳤단다. 도망쳐요? 그래.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용기야. 미영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와 수진, 준호와 미영이, 은희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은희는 보리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은이는 죽었습니다. 이제 김은정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생각. 저희가 어때요? 최고야. 은희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최고였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후 은희는 홀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희를 걱정하셨습니다. 민호도 잘 키웠고요. 손주들도 건강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민호와 자신의 존엄을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민호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은희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은이에서 김은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수많은 분들이 겪으셨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둘째, 용기 있는 선택의 힘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 도망치는 것도 용기입니다.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용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의 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주변의 작은 도움이 모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